책 30페이지 기관 성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관 성능 나오면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계산 공식밖에 없습니다. 계산 공식밖에 없는데 여기서 충분히 요거는 나올 만한 문제들이고 충분히 이게 나올 만한 것들만 지금 추려낸 거고요. 그 뒷부분 가게 되면은 뭐 다다음 페이지 보면 연료 마력이나 제동 연료율 요런 거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고요. 그래서 나올 만한 것들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좀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 최저 요거는 이제 배기량과 관련이 된 거고요. 저희는 물어볼 적에 배기량 여기 있는 것처럼 배기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총 배기량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분당 배기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할 적에 배기량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요거는 2000cc 짜리입니다. 요거는 뭐 1600cc 짜리입니다. 얘는 뭐 한 3000cc 짜리입니다. 뭐 요렇게 되는 요렇게 얘기를 하겠죠.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문제에서는요. 배기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 기통입니다. 한 개의 기통이 기준이 됩니다. 한 개의 기통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배기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실린더가 만약에 4개다 라고 하면은 한 개의 기통 곱하기 한 개의 기통 최적 곱하기 4. 만약에 6기통이다 그러면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배기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요 배기량은요. 여기서 말하는 배기량은요. 내가 4행정 사이클 4행정이든 2행정이든요. 뭐 관계없이요. 배기가스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요거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단기통을 먼저 볼게요. 단기통이라고 하면은 실린더가 하나짜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기둥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된 거에 그 배기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요 원 기둥의 최적은 얼마입니까? 원 기둥의 저희는 최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적에 배우는 거 보면요. 어차피 여기 원주율 같은 경우는요. 3.14라는 단어를 썼거나 또는 파이라고 썼었죠. 그래서 파이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 원의 일단 여기 노란색 부분에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었습니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가 원의 면적이 됐고요. 요 면적에 여기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라고 하면은 곱하기 h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높이, 그러면 전체적인 최적이 나오죠.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배기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기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저히 내가 요거 외우는 공식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요.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 하시면은 배기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4분의 파이라는 단어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가면서 4분의 파이라고 해서 이제 반지름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4분의 파이 곱하기 D자승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저게 0.785 D자승 L 요거랑 같은 게 4파이 D자승 L 요거랑 또 같은 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의 자승이라고 할게요.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행정 L 어차피 이거 다 같은 공식입니다. 다 같은 공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성인이시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0.785 D자승 L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0.785 곱하기 D자승 L 이라는 거는 여기 원의 넓이 얘를 D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의 행정을 얘기하는 거죠. 피스톤이 위까지 올랐다 밑에까지 내려오는 요 행정을 얘기하는 거. 요게 배기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때는 단기통 하나의 배기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4기통짜리다 6기통짜리다 라고 하면요. 기통수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기통수만 곱해 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당 배기량이 있습니다. 요거는 1분에 얼마만큼 나옵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어지는 게 RPM이 주어져요. RPM은 분당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분당 회전수를 얘기하고 요거는 크랭크 축을 기준으로 회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4행정 사이클이다. 여기서부터는 4행정과 2행정의 계산 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4행정과 2행정이라고 하면요. 4행정은 한 사이클을 완료하기 위해서는요. 크랭크 축이 2회전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 이행정 사이클은요. 1회전만 하면은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2회전에 한 번씩 배기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고요. 이행정 사이클은요. 1회전에 한 번씩 배기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RPM을 내가 만약에 1000rpm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rpm이라는 값을 주어졌다 라고 하면은 1000rpm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크랭크 축은 사행정 기준일 적에는 크랭크 축은 1000바퀴를 회전한 거죠. 그때 1000바퀴를 회전한 쪽에 배기가스는 2회전에 한 번씩 발생을 했다고 했으니까 나누기 2가 들어갑니다. 반면 이행정 사이클은요. 그냥 1000rpm이면요. 그냥 1000rpm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분당 배기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희 원의 최적을, 원의 부피를 구하는 거는 다들 구하실 수 있어요. 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원의 부피를요, 하나의 실린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실린더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총 배기량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비해 분당 배기량은 이제 RPM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요때의 RPM은 사행정은 나누기 2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행정 사이클은 그냥 주어진 RPM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의 평균 속도입니다. 피스톤의 평균 속도는 내가 실린더가 있으면은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올라왔다가 하산점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60분의 2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분의 2 곱하기 R 곱하기 N이 됩니다. 요 N은 L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바꾸셔도 되고요. 요 L은 행정을 얘기하고요. 행정을 얘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R은 RPM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0, 그 다음에 2가 들어가죠. 여기서 60과 2가 들어가는 건요. RPM은 분당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미터 퍼 세크의 단위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초당으로 이제 어쨌든 시간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RPM은 얘는 분당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분당 몇 바퀴를 얘가 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1분은 60초와 같은 거죠. 그래서 밑에가 60이 들어갑니다. 60초, 즉 분을 초로 바꾸기 위해서, 즉 저기에 있는 미터 퍼 세크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60초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숫자 2는요. 요게 RPM이 한 바퀴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크랭크 축이 한 바퀴 회전한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크랭크 축이 피스톤이 하강하면서 크랭크 축이 한번 돕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반대로 올라갑니다. 즉 180도 내려오고 180도 올라가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1rpm의 이 rpm은 피스톤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즉 두 번 왕복을 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2가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행정이 얼마나 됐냐, 즉 행정 곱하기 하면은 요거를 하나로 쭉 펼치면은 요만큼 떨어진 게 피스톤이 여기까지 그냥 한번 쭉 왔다라고 이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RPM이 얼마나 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60분의 2RN, 2RN 또는 2LN 뭐 상관없습니다. 하고 얘네들을 약분하면은 30분의 LR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RN 요거는요, 여러분들 하시면서 좀 편한 방법으로 좀 바꾸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꼭 N이 나와야 된다 요런 법칙은 없습니다. 요거를 내가 회전수를, 그러니까 행정을 N이 아니라 L로 쓰게, 저희는 이제 L로 많이 썼었죠. 그래서 L로 쓰면은 이제 L로 바꾸셔가지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압축비는 이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요. 지금까지 1, 2, 3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기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압축비는 VC분의 VC 더하기 VS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그림으로 외우세요. 행정체저, 간극체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비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간극체적 조그만한 거, 그 다음에 행정체적 더하기 간극체적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를 두 개를 합쳐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합쳐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합쳐버렸더니 얘하고 얘하고 공통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간극체적분의 행정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행정체적이 되고요. 이 부분이 간극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체적이라는 거는 피스톤이 왕복하고 있는 이 행정을 얘기하는 거죠. 피스톤이 왕복해서 움직이는 이 행정을 행정체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소가 일어나는 부분, 즉 피스톤 윗부분과 실린더헤드 밑에 부분에 여기 폭발이 일어나는 부분을 간극체적, 그래서 간극체적을 VC, 행정체적을 V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림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여러분한테 좀 편하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가 익숙해지면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압축비, 요거 입실론이라고 읽고요. 요거 압축비는 VC분의 VC 더하기 VS는 1 플러스 VC분의 VS 이런 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문제 같은 거 푸시다가 좀 제일 많이 실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VC하고 VS를 줍니다. 그 다음에 압축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요. 요거는 웬만하면 안 틀려요. 하지만 압축비를 주어져 버립니다. 압축비를 주어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요거가 행정체적을 찾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또는 간극체적을 찾으십시오 라고 하면은요. 요거 처음부터 풀면요. 압축비는 1 플러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를 빨간색으로 VC로 놔둘게요. 그리고 VS 이렇게 해서 나머지 노란색 압축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행정체적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간극체적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요. 압축비 마이너스 1입니다. 압축비 마이너스 1은 VC분의 VS가 되는 거고요. VC분의 V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VS만 이 반대편으로 내가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겨주면은 이것도 지우고 넘겨주면은 VS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1은 VC분의 1이 되고 이걸 다시 역수로 바꿔주게 되면은 VC는 입실론 마이너스 1분의 VS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셔야 되는데요. 보통 여기 압축비를 주어지면요. 여기서 2를 이항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2를 이항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2를 안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압축비를 내가 10을 줬어요. 그러면 결국 하면은 10-2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10을 놔두고 공식을 그냥 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하실 적에는요. 이렇게 풀로 다 적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까지 적으셔가지고 이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요 이항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요. Q&A 올려주시면은 이항하는 것도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내 좀 창피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회에 나와서 이항하는 거, 수학하는 거, 저희 이렇게 덧셈 뺄셈을 쓰죠. 곱셈도 씁니다. 하지만 이항하는 거 쓸 일 없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쓸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역학 쓸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모르시면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은 이건 다시 이항하는 거는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다음에 한번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항을 하셔가지고 푸시면 되고 압축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니까 이거는 각자 한 번씩 공식 꼭 외우시고요. 다음에 이제 도시마력, 그 다음에 지시마력, 요게 도시마력 또는 지시마력 또는 축마력, 제동마력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도시마력과 지시마력 여기 보면요. 저희가 보시면은 도시마력이 타이틀로 되어 있으니까요. 도시마력
또는 지시마력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축마력 또는 제동마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실 적에 이해하시기 좀 편하려고 한다면요. 여기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피스톤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스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죠. 폭발이 일어났을 적에 폭발된 압력이 쭉쭉쭉쭉 화염 전파를 통해서 압력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내가 여기서 터질 때 생기는 요 압력, 요때 여기 때 생기는 힘, 요거를 지시마력이라고 합니다. 즉 맨 처음에 생겨서, 즉 지시하는 사람, 처음에 지시하는 게 지시마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시마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힘을 전달받고요. 이 전달받은 힘이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에 전달합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크랭크 축이 있으면 이 크랭크 축에 힘을 전달합니다. 그 요 축에서 발생하는 힘을 축마력 또는 제동마력이라고 합니다. 그 요 중간에 피스톤이 있으면요. 이 피스톤에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피스톤 링이라는 애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가스가 이렇게 새지 못하게 이런 피스톤 링이 있고요. 이 피스톤 링은 실린더 벽과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요게 계속 상하 왕복 운동 계속 왔다 갔다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마찰 마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도시마력에 구하는 공식에서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서도 보면은 75 곱하기 65가 나옵니다. 75가 일단은 나온 목적은요, 저희는 1PS는 75 kg 펄스 메타 퍼 세크 자승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75 kg 메타 퍼 세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PS를, 그러니까 75kg짜리를요, 1PS 단위로 우리가 넘기기 위해서 75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PM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당 회전수가 나옵니다. 저희는 미터 퍼, 그러니까 퍼 세크, 즉 초 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초를 바꾸기 위해서 6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게 킬로와트가 아니라 그냥 킬로그램 펄스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라고 하면요, 그냥 75 곱하기 60은 무조건 밑에다 내려다 놓으시면 돼요. 내려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평균 유효 압력입니다. 평균 유효 압력에다가 뭘 곱하냐? A가 단면적, 그 실린더 내의 단면적, 즉 원의 면적을 곱해주고요. 여기에 높이, 즉 배기량 하나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배기량 하나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RPM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RPM을 곱해주면 여기는 분당 배기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N, 즉 실린더 수까지 곱해주면은 총 배기량의 분당 배기량까지.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전체 실린더의 분당 배기량을 그냥 곱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했었던 분당 배기량에다가요, 그냥 큰 뜻도 없고요. 분당 배기량에다가 쉽게 평균 유효 압력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분당 배기량 쪽에 아까 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냥 곱해주시면 되고요. 4인정 사이클은요 2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도시마력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오면 계산을 하면 힘들겠지만 요거는 이제 쉽게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축마력입니다. 축마력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실 건요, 그냥 요거 716분의 TR로 외우시면 돼요. 716분의 TR로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716이 나온 거는 75 곱하기 60, 이 파이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요거를 먼저 누군가가 계산을 해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놔둔 거고요. 여러분도 굳이 이 파이 75 곱하기 60분의 2파이 TR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요걸 계산하시면 어차피 76이 나옵니다. 716이 나옵니다. 그래서 716분의 이제 TR, 회전력과 회전수 그냥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찰마력입니다. 마찰마력은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여기 실린더가 있으면 여기에 피스톤이 있었죠? 피스톤이 피스톤 링과 장착되어 있고요. 이 피스톤 링이 실린더와 이렇게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또 똑같이 75죠. 왜? 마력으로 바뀌기 위해서 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피스톤 한 개의 마찰력, 너 한 개의 마찰력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너의 피스톤의 개수는 몇 개냐? 그 다음에 너는 실린더가 총 이게 실린더가 몇 개냐? 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요 피스톤의 평균 속도까지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75. 혹시라도 나오면은 요거는 좀 어차피 공부들을 다들 열심히 하실 거니까 당연히 아실 거긴 한데 혹시라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날 경우에는요. 마찰 마력이 나왔으면요. 총 마찰 마력을 구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실린더 개당 마찰 마력을 구했는지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실린더 개당이다 라고 하면은 주어진 값에서 실린더 하나만 놔두니까 실린더 개수는 1로만 놔두고요. 나와 있는 값들을 다 곱하시면 돼요. 곱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75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SA 마력, 요건 공칙 마력, 과세 마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문제 나올 적에요. 요건 문제 나올 적에 실린더 안찌름이 75mm짜리일 때 SA 마력의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 단위로 물어봤기 때문에요. 요게 미리 다니고 있는 1623분의 D자승 N으로 쓰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얘가 75mm가 아니라 내가 75mm가 아니라 뭐 한 10인치짜리다. 10인치짜리입니다. 라고 하면요. 2.5분의 D자승 N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인치냐 미리냐에 따라서 그냥 요 계산 공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간단하게 인치 미리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기계 효율입니다. 기계 효율, 여러분들 효율 구하는 공식 있죠? 뭔진 몰라도 효율 구하는 공식이 나오시게 되면요. 거의 99%에 가깝게요. 들어간 것분에 나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력분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IPS 분의 BPS 지시마력 분의 제동마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보시면은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고 자 지시마력이 됩니다. 지시마력 여기는 제동마력이 됩니다. 다시 힘은 들어가 있는 지시마력에서 가서 나가는 출력입니다.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입력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효율을 주고 뭐 BPS를 구하세요 또는 기계 효율을 주고 IPS를 구하세요 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계 효율 나오면은 그냥 들어간 것분에 나간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연료 마력 나오죠. 연료 마력은 요건 나올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요거는 이제 저위 발열량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조금 힘들고요. 제동 연료 마력하고 이제 제동 연료율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보시고요. 혹시라도 시험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그래도 요거 한 번씩만 보시면 되고요. 요거 볼 적에 이제 발열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발열량에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위 발열량과 그다음에 고위 발열량이라는 게 있고요. 자동차에서 사용할 적에는 대부분 이제 저위 발열량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저위 발열량하고 고위 발열량에 대한 차이점은요. 연소를 할 적에 내가 연소를 할 적에 요 온도 값이나 요 그 변수 값들 중에서 수소 즉 그 물이 타는 거 물이 물이 타서 이제 수증기로 바뀌는 거 요 값을 뺀 거냐 요 값을 넣은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증발 잠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런 증발 잠열 즉 물이 물이 끓어서 수소화가 되면서 이게 주변에 있는 열을 내가 흡수할 거냐 요게 이제 어떻게 흡수할 거냐 몇 도일 때 흡수할 거냐 몇 도일 때 얼마만큼 흡수할 거냐 라는 건요 실질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요게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즉 수증기가 돼서 이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뺀 게 저위 발열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증발 잠열이라는 걸 넣은 게 고위 발열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그냥 기본적인
그 기관 성능의 계산 공식이고요. 요것도 외우려고 하면은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시는 것도 괜찮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적에 조금 쉽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은요. 쉽게 좀 요거를 내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은요. 약간 좀 이해관계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은 지금 PS만 하나만 했었고 했는데 이제 원래는 킬로와트 단위도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중간에 다 포기를 하신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PS 단위, 그러니까 75kg 펄스 메타 퍼 세크는 1PS다. 라는 요 개념 하나만 갖고 PS로만 PS로만 계산하는 것만 일단 다 하시고 나면요. 다음에 하실 거는 단위 환산할 적에 와트하고 PS 뭐 요런 것들만 조금씩만 여러분들 그 숫자만 더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한 것까지만이라도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보면은 이제 엔진 구성입니다. 엔진 구성이고 지금 보면 실린더 헤드 연소 실경 쭉 나오죠. 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실린더 헤드가 진행되기 전에 일단 요거 부품 하는 것보다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엔진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실린더 블록이 그냥 몸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린더 블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린더 블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린더 블록 밑에는요. 이렇게 해서 오일팬을 이렇게 좀 동그랗게 그려둘까요? 오일팬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는 실린더 블록이 되고요. 요거는 오일 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에는요. 실린더 헤드 몸통이 있으면은 당연히 머리도 있어야겠죠. 실린더 헤드라는 게 위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 사이에는 압축가스가 새지 말라고 헤드 가스켓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가스켓 여기 좀 지울게요. 요 안에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린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체형 같은 경우는 블록을 직접 깎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너식이라고 해서 삽입식 방식은 이게 물과 직접 접촉이 되느냐, 물과 직접 접촉이 안 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이런 라이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라이너 안에는 이렇게 해서 피스톤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피스톤은 여기에서 이제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서 동력을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고 전달하고 있는 게 커넥팅 로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커넥팅 로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크랭크 축과 이렇게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스톤이 내가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은 아이고 잘못 연결했네. 여기 있다가 왕복 운동하면은 요 크랭크 축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바꿔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폭발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요 위에서 요 가솔린 기준으로 보면은요. 여기에 스파크 플러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린더 내에 가운데에 꼽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공기를 들어가고 할 수 있는 흡기와 배기 밸브를 이렇게 하나씩 설치합니다. 그래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요 위쪽에 실린더 헤드 쪽에 장착이 되어 있죠. 이때도 요 밸브를 눌러주기 위한 캠이라는 구성품이 실린더 헤드 쪽에 이렇게 양쪽에 들어갑니다. DOHC 타입으로. 그러면은 요 밸브를 눌러주기 위해서 캠을 회전시켜야 되고요. 요 캠을 회전시켜주기 위해서는 동력을 크랭크 축에 있는 스프로킷과 캠 축에 있는 스프로킷. 여기서 말하는 스프로킷은요, 그냥 캠 축 기어입니다. 그 다음에 크랭크 축 기어입니다. 얘네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뿌려주기 위해서 요 어딘가에 이렇게 요 뒤에다 그릴게요. 오일 펌프를 하나 설치해요. 요 오일 펌프도 크랭크 축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주로 크랭크 축과 연결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크랭크 축과
축과 이제 기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어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축에 직접 꼽히던가. 그래서 오일 펌프, 여기는 이제 오일 펌프가 설치가 되고, 오일 펌프는 엔진 오일 팬에서 엔진 오일을 흡입해서 각 부로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고, 요 중간중간에 냉각수 통로, 그래서 물 자켓이라고 해서 물 자켓이 이렇게 해서 흘러갈 수 있는 물 통로가 나옵니다. 물 통로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마 형식입니다. 요게 뭐 이게 밸브 스프링이나 이런 건 그리진 않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 라는 게 머릿속에 조금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좀 설명드릴 적에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시면 되고요. 일단은 아마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시면요,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얘네들이 왜 있는지,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두 바퀴 돌 때 얘는 왜 한 바퀴를 회전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아, 얘가 두 번 돌 때 이건 한 번만 눌려야 되니까 한 바퀴만 돌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뭐뭐와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실린더 헤드입니다. 실린더 헤드는 가스켓을 사이에 두고, 밑에는 실린더 블록이 있고요. 위에는 실린더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들어갑니다. 가스켓이 들어가 있어서 요 위에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흡배기 밸브와 점화 플러그, 캠축 등이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캠축이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에 밸브들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밸브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에는 이제 스파크 플러그가 이제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스톤, 실린더와 함께 연소실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연소실 형성이 되는 것들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린 게 실린더 헤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린 게 블록의 실린더 라이너라고 할게요. 요거를 라이너 하지 말고요, 그냥 실린더라고 할게요. 요거를 실린더 블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와 블록 사이에는 우리는 가스켓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린더 헤드에는요, 저희가 여기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뻥 뚫어서 스파크 플러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피스톤, 실린더와 함께 연소실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피스톤과 실린더와 함께 여기 있는 연소실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밸브도 연소실을 형성하고 있고, 가스켓도 연소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연소실 형성하는 건 맞죠? 연소실 형성하는 거는 피스톤, 헤드 부분, 그 다음에 실린더 블록, 또는 실린더 라이너라고 부르는 이 부분, 그 다음에 헤드 가스켓,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그 다음에 밸브면 이 부분이 연소실을 함께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소실은 실린더 헤드 및 피스톤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혼합기의 연소가스의 팽창이 시작되는, 즉 동력이 시작되는, 다시 말하면 지시마력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이론 연료윤상 연소실의 최적은 압축비에 따라 정해지지만, 혼합기를 연소시킬 때 높은 연소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형상으로 된다. 이 형상이요, 이게 뭐 반구형이냐, 쐐기형이냐, 욕조형이냐, 기타 등등등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실린더 헤드의 구비 조건입니다. 화염 전파 시간을 최소한으로 할 거. 화염 전파 시간, 여기에서 나가는 요 화염 전파 시간을 최소로 한다라는 건요, 노킹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열되기 쉬운 요런데 돌출부 같은 거를 만들지 않는다. 요것도 열정을 만들지 않는다. 노킹을 방지하는 겁니다. 혼합기 내부의 연소실에 강한 와류라고 해서는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나오는 스월과 수직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텀블이라고 해서 여기에 회오리가 막 생깁니다. 그러면 연료가 잘 섞이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노킹이 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소실의 표면적은 최소화가 될 것. 얘는 최소화가 된다는 건요,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쓰고요. 이 뜻은요, 열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이때 열 에너지가요, 많이 소진되면 될수록, 즉 요 표면적이 너무 넓어서 표면적에서 이제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최고 좋은데, 여기를 열이 못 나가게 아예 다 막아버리게 되면은요, 요 안에 이제 열점이라는 게 생겨서 노킹이 발생하죠. 그래서 적당한 열은 나가되 너무 면적이 넓어서 너무 많은 열이 뺏기지 않게끔 해주는 거고요. 밸브의 면적, 즉 흡기 밸브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들어올 수 있는 공기의 양도 증가합니다. 배기 밸브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밸브에 나갈 수 있는 연소가스가 나갈 수 있는 양도 커집니다. 그래서 면적은 크게 해야 되고 연소실은 작고 기계적 옥탄가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흡기 밸브하고요, 흡기 밸브하고 배기 밸브 중에 밸브 중에요, 흡기 밸브의 크기가 더 큽니다. 흡기 밸브의 크기가 크다는 건요, 연소실 즉 내연기관에서는요, 효율이 좋아지려면요, 흡입 충진 효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흡입 충진 효율을 높이려고 한다면은 흡기 쪽의 밸브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고요. 그 실린더 헤드 연소실의 구비 조건을 쭉 보면은 요거 열기관을 뺀 나머지 열기관과 밸브 면적을 크게 하는 충진 효율을 높이는 거, 요거 두 개를 뺀 나머지는 노킹 방지법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킹이라는 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개념이 쓴다라고 하면요, 요런 구비 조건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실린더 헤드 정비. 실린더 헤드 정비고요.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자주 나오던 애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분해 시, 그 다음에 이제 체결 시 좀 나오는데요. 보면 분해 시 힌지 핸들을 사용해서 대각선 바깥쪽에서 중앙으로 푼다. 조립 시 토크 렌즈에서 대각선 중앙에서 바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린더 헤드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커다랗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실린더 헤드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다라고 하면요, 저희는 분해할 적에는요, 분해할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립을 할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갑니다. 바깥으로 가고요. 요것도 조이거나 풀 때는요, 한쪽 방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가는 거는 안 되고, 하나를 풀었으면 여기서 제일 먼 쪽의 중앙, 그 다음에 먼 쪽의 중앙, 먼 쪽의 중앙, 지그재그 형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눌리지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는 이런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조일 때입니다. 조일 때는 중앙에서 바깥으로 가면서 2, 3회 정도 나누는 거고, 분해할 때는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안쪽에서부터 조여야 되느냐, 실린더 블럭이 있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실린더 헤드가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가 있고, 요 중간에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깥에서부터 조여 나갑니다. 2번, 3번, 4번, 5번. 1번을 조이고 2번을 조이게 되면은 얘는 끝에는 이제 더 이상 뭐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 요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약간 좀 이게 면이 팡팡하게 돼서 이렇게 꾹 누르는 게 아니라요, 난창난창합니다. 이게 종이들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양쪽을 먼저 조여버리게 되면은 가운데 이렇게 살짝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 뜬다라고 하면은 요게 나중에 가운데를 조여버리게 되면은 그 부분이 해당 부분이 찌그러지던가, 아니면은 이게 배에 부른 것처럼 이렇게 나온 부분에서 이제 힘이 발생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밀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헤드, 여기에 가스켓 있으면요, 가운데부터 조여요. 가운데부터 조여서 여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헤드 가스켓을 바깥쪽으로 펼쳐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조이고 해서 바깥으로 펼치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펼치면서 가스켓을 완전히 밀착시키기 위해서
가운데부터 조인다. 요 생각하고 계시면요. 예, 푸는 방법, 조립하는 방법, 분해하는 방법, 조립하는 방법의 순서가 예, 헷갈리진 않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체결 방법입니다. 이건 토크 체결 방법, 탄성역, 소성역인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요 체결 방법은요. 토크 체결 방법하고요. 각도 체결 방법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때 각도 체결 방법은요. 저기 있는 것처럼 탄성역과요. 소성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누고 각도에서 다시 한번 두 개로 나눕니다. 토크는 말 그대로 토크 값을 줘요. 요거는 몇 킬로그램 또는 몇 뉴턴으로 조이세요 라고 해서 딱 줘버립니다. 반면 각도는 요거는 1차 타겟 조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만큼 몇 도를 더 돌리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탄성역과 소성역인데요. 요거는 탄성과 소성에 관련된 것을 보면은 여기 비례한도 또 이렇게 가서 찌그러졌다가 갔다가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통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에 변화율이고 여기가 이제 응력이라고 했을 경우에요. 내가 이런 물체를 잡아 당겼을 적에 여기에 걸리는 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탄성역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비례한도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물건을 쭉 당깁니다. 그러면은 응력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늘어나는 정도, 즉 변화율이라는 게 일정해요. 이 상태에서 탄성역 구간 안에서는요. 얘를 놨을 적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탄성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요 구간을 생각할 때는 고무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무줄 늘렸다 놓으면 원래 상태로 오죠. 반면 소성역이라는 건요. 탄성역 구간을 넘어선 구간으로 보고요. 이때는 변형이 일어났으면 외부에서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탄성역은요. 외부에서 외력을 가했을 적에 변형이 생깁니다. 이때 외력을 제거했을 적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애가 탄성. 그다음에 소성 같은 경우는 외력을 가했을 때 변형이 일어나죠. 내가 외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변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소성형 각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주의사항이라 이거는 아마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서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책 보면은 34, 35, 36페이지 36페이지 정도 보시면요. 토크 체결법 해서 탄성역, 소성역, 토크법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나오다가 주로 많이 나왔었던 게요. 각도법을요, 토크법으로 환산하지 말아라 라는 거. 보통 이게 각도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역토크 계산해서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토크법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크 체결법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0 뉴턴이라고 쓸게요. 50뉴턴미터로 그냥 체결하시오라고 하면요. 토크렌치에서 체결한다. 토크렌치를 한 10뉴턴, 20뉴턴, 20뉴턴, 다시 말하면 10뉴턴으로 한번 체결, 30뉴턴으로 체결, 그 다음에 50뉴턴 체결해서 2, 3에 나눠서 체결을 하시면 되고요. 각도법 같은 경우 이 두 개는 다 동일하게요. 예를 들어서 20뉴턴으로 1차 타겟을 마치고 난 다음에 180도로 회전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뉴턴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180도를 한 2회에서 3회, 90도씩 2번 하든지 60도씩 3번을 토크로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요 볼트가 실린더 헤드 볼트죠. 실린더 헤드 볼트가 탄성역 같은 경우는요. 탄성역 같은 경우 얘가 조이면은 여기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얘가 늘어났다가 다시 풀르면은 원상태 돌아옵니다. 반면 소성역 각도는요. 한번 돌려서 얘가 늘어나거나 비틀어져 있으면요.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볼트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재사용이 불가능하고요. 특히 소성역 각도법은요. 아무리 내가 신품을 썼더라도 한번 힘을 주고 나면은 이건 무조건 한번 주고 나서 풀면은 얘는 무조건 교환 작업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탄성역이나 토크법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의사항 보시면은 엔진 오일 도포.
엔진 오일 도포는 내가 실린더 헤드 볼트를 조일 적에 실린더 헤드 볼트 그 나사산에다가 엔진 오일을 적당량을 도포해야 되는 거고요. 너무 많이 도포해서도 안 되고 도포를 안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나사산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요게 마찰이 되게 거칠거칠하게 돼 있으면요. 마찰력에 의해서 토크 값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찰력에 의해서 토크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 토크 값을 이게 늘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윤활제 성분을 발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도 체결법이죠. 각도 체결법을 토크법으로는 절대 환산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적에 한 번 더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토크법에서는 이제 토크렌즈는 가능한데 각도법에서는 추가로 하면 안 되고요. 각도법에서는 실린더 헤드 볼트가 있으면요. 볼트에 이렇게 마킹을 하나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점도 마킹을 합니다. 이 마킹이 반대 방향으로 왔다라고 하면 이게 180도 회전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체결됐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소성형 각도법 적용 때 볼트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볼트가 늘어나면서 돌아가는 느낌이 과다할 경우 체결 상태를 확인 후 작업할 거. 요거는 아마 작업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하다가 요게 볼트가 이게 체결이 아니라 좀 순간적으로 힘이 약해집니다. 아까 상항복점에서 하항복점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요 구간, 즉 힘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요때는 뭔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요때 이제 볼트가 거의 대부분 잘못됐거나 너무 과토크가 갔을 때 생각하는 거고, 요때는 이제 볼트 체결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뒤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거 실린더 헤드 변형입니다. 실린더 헤드 변형은 그 연소실을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온도로 지금 작동합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주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요런 판이 있다면요. 요런 판이 이렇게 자주 뒤틀립니다. 그래서 뒤틀림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고든자와 디그니스 게이지를 사용하고요. 보통 6군데에서 7군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를 측정하고 추가로 가운데 정도에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의 변형값은 0.2mm까지고요. 그다음에 실린더 헤드를 떼어낼 때 여기 있습니다. 플라스틱 해머나 고무 해머로 가볍게 두드린다. 실린더 블럭이 있고 가스켓이 있고 실린더 헤드가 있으면은 내 볼트를 다 빼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요때는 내가 고무망치로 여기 살살, 고무망치 너무 세게 두드려도 안 됩니다. 고무망치로 흠집이 나지 않게 살살살살 두려서 떼어내거나 압축 압력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크랭크 축을 강제로 돌려서 여기 압축 압력을 발생시켜서 얘를 밀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요때는 이게 크랭킹 개념이 아니에요. 크랭크 축을 내가 그러니까 손으로 수공구를 통해서 돌려야 되는 거고,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즉 여기 두 개를 걸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자중해서 이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만든다. 그래서 요거 또 요거 아셔야 되는 것 중에서 여기서 플라스틱 해머, 고무 해머잖아요. 중요한 단어 이게 가볍게입니다. 뭐가 됐던 가볍게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쇠망치는 안 됩니다. 쇠망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변형과 원인은 이제 볼트 작업 불량, 헤드 가스켓 불량, 엔진 과열 관행, 재질 불량. 당연히 틀어지게 되면은 압축가스와 냉각수, 엔진 오일이 빠져나간다. 그다음 요거 지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정할 때는 평면 연석기에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실린더 헤드 균열 검사입니다. 실린더 헤드 균열 검사는 내가 그 실린더 헤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크랙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내가 어떻게 찾을 거냐 라고 할 때 육안, 내 눈으로 직접 본다 라는 거랑요, 타음법, 내가 두드려 본다. 두드렸을 적에 이게 속이 꽉 차 있는 애들은 다 어딜 두드려도 똑같은 소리지만 안에 금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소음이 찢어지는 소음 이런 게 나는 거고요. 자기 탐상법, 형광탕산법, 그다음에 X선 투과법, 초음파 투과법. 그래서 요거 X선하고 초음파 투과법은요. 저희 엑스레이 찍는 거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기 탐상법, 자기 탐상법은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철판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철가루를 그냥 대충 뿌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가지고 얘 자체를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장이 발생을 해서 자기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요. 자기장 방향으로 그 쇳가루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가 구멍이 났거나 뭐 크랙이 갔다라고 하면요, 그 쇳가루가 이렇게 가다가 자기장 난 부분을 약간 비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껴나는 부분을 통해서 찾는 거고요. 염색 탐사법하고 형광 탐사법은 동일합니다. 내가 빨간색 그 페인트 또는 형광 물질을 발라놓고요, 위를 깨끗이 닦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크랙 간 게 이제 그 염색 물질 그 안으로 들어가서 찾는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 요건 지금 형광 탐사법이고요. 지금 레드 체크법, 요거는 요 위에 크랙 간 부분에 빨간색 가 있는 거고, 형광 탐사법은 형광 물질을 발라놓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X선의 비파괴 검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헤드 균열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엔진 구성의 연소실은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